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솔로몬의 노래 계속하겠습니다. 펜벨트는 다음 주유소까지 가지도 못하고 다시 고장이 나버렸다. 어차피 그 편이 제일 좋았을 터였다. 웅웅 울리는 차 바퀴들을 깔고 앉아 의자 앞의 좁은 공간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보니 버드라는 여잔의 집 문을 쾅 닫자마자 시작된 엄청난 흥분을 차분하게 식힐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샬리마로 무조건 빨리 돌아가야겠다고 조바심을 쳤다.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흙을 뒤집어 쓰고 더러워진 모습으로 샬리마에 도착한 그는 자동차에 뛰어올라 스위트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는 하마터면 그 집 문을 완전히 부술 뻔했다. 나 헤엄치고 싶어. 그는 소리를 쳤다. 어서 우리 수영하러 가자. 어서 우리 수영하러 가자. 몸이 더러워져서 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스위트는 미소를 짓더니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목욕이라고? 저 작은 도자기에 내가 몸을 담글 거라 생각해? 난 바다가 필요해. 망할 놈의 깊고 푸른 바다 전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는 스위트를 이렇게 세웠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수영 안 해? 저 너머 채석장에 애들이 가끔 가요. 채석장? 당신네들은 전부 바다가 없단 말이야? 대양이 없어? 없어요. 여기는 산골인걸요. 산골? 산동네? 하늘을 나는 동네? 어떤 남자가 만나러 왔었어요. 오, 그래? 기타 베인저시겠군.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 없거든. 그 사람은 기타 베인즈. 기타 베인즈라고. 밀크맨은 살짝 춤을 추어 보였고 스위트는 깔깔 웃으면서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서 스위트, 바다가 있는 곳을 가르쳐줘. 건너편 산마루 아래로 가면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아주 깊고 또 폭도 넓어요. 그러면 같이 가자. 어서. 그는 스위트의 팔을 붙잡고는 자동차로 잡아 끌었다. 그리고 가는 길 내내 노래를 불렀다. 솔로몬 앤 라이나 발라리 샬루트.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스위트가 물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인데. 물론 그랬겠지. 다들 그랬지. 나만 빼고 다들 이걸 하고 놀았지. 하지만 이젠 나도 놀이에 낄 수 있어. 이젠 나의 놀이야. 계곡물은 넓고 푸르렀다. 밀크맨은 옷을 벗고 나무에 올라가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그는 총알처럼 떠올랐다. 무지갯빛으로 은은한 빛나며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사방으로 물을 튀기면서 어서 들어와. 그 옷들 다 벗고 이리 뛰어들어와. 싫어. 몇 감고 싶지 않아요. 어서 들어와. 물뱀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돼지라고 해. 어서 이리 들어와. 어서. 그녀는 구두를 벗고 드레스를 머리 위로 끌어올리고 물에 뛰어들 채비를 했다. 강둑을 따라 서툴게 걸어 내려오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려고 밀크맨이 손을 뻗었다. 그녀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서투른 자기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더니 차가운 강물이 다리 위로 엉덩이로 허리로 차오르자 깍깍 비명을 올렸다. 밀크맨은 그녀를 바싹 끌어당겨 입에 키스를 하고 키스를 끝내면서 물속으로 그녀를 밀어넣자고 작정하고 덤볐다. 그녀는 저항했다. 오, 머리가 젖겠어. 아니, 젖지 않아.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의 정수리에다 물을 한 주먹 부었다. 눈가를 훔치고 물을 튕기면서 그녀는 돌아서서 첨벙첨벙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비명을 질러대면서 좋았어, 좋아.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를 떠나. 여기 혼자 두고 떠나버려. 난 상관없어. 물뱀들하고 같이 놀면 되지. 그러더니 그는 우후하고 소리치며 풍덩 물로 뛰어들더니 뒤로 돌았다. 그 사람은 날 수 있었어. 내 말 들려?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하늘을 날 수 있었다고. 이런 제기를. 그는 두 주먹으로 물을 치고는 자기도 날아갈 수 있다는 듯 똑바로 뛰어올랐지만 뒤로 넘어져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입과 물에 물이 다 들어갔다. 다시 뛰어올랐다. 계속해서 물을 주먹으로 쳐대고 뛰어오르고 다이빙을 하고
그 망할 인간이 날 수 있었대. 내 말 들려, 스위트? 그 개자식은 날아갈 수 있었다는 거야. 비행기도 필요 없었대. 지랄 같은 TWA도 필요가 없었대. 자기 마음대로 날 수 있었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스위트와 그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뺨을 감싸지고 있었다. 솔로몬이지 누군 누구야? 오, 그 사람.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도 그 깜둥이의 족속이에요? 그녀는 밀크맨이 취했다고 생각했다. 그래, 그 족속. 그 날아다니는 지랄 같은 족속. 아, 정말이지. 그는 비행기가 필요 없었대. 그냥 날아올랐다는 거야. 세상만사 지겨워져서 그냥 하늘 끝까지 날아갔대. 목화섬도 없고 공포도 없고 명령도 없는 것으로 똥 같은 짓거리 다 쪽내고 날아간 거야. 그 아름다운 금은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고향으로 날아가 버렸어. 그거 상상할 수 있어? 아마 굉장한 장관이었을 거야. 또 이런 거 알아? 아기였던 아들도 데려가려고 했대. 우리 할아버지야. 와우. 와. 기타형. 이 말 들려? 기타.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었고 마을 하나가 통째로 그분 이름을 땄다. 그 친구한테도 말해줘. 스위트. 그 친구한테도 말해줘, 스위트.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날 수 있었다고 말해줘. 날아서 어디로 갔어요, 메이컨?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지. 기타한테 그가 아프리카로 돌아갔다고 말해줘. 누구를 남겨두고 갔어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땅에 남겨두고 떠나버렸지. 그리고 검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렸어. 오, 솔로몬은 날아가 버렸네. 솔로몬 사라져 버렸네. 솔로몬 하늘을 가로질러 솔로몬 고향으로 돌아갔네. 그는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아버지에게, 파일럿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쿠퍼 목사의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다. 메이컨 데드가 대단한 분인 줄 아셨죠? 참나, 메이컨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런 얘기는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걸요? 밀크맨은 좌석에서 돌아앉아서 다리를 쭉 뻗으려고 했다. 아침이었다. 3번이나 버스를 갈아탔고 이제 마지막 차편을 타고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버지니아에서 머나먼 이곳에는 벌써 가을이 완연했다.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건은 그들의 이름이 유래한 인디언 전사들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핏빛 같은 빨강, 노랑, 황토색, 그리고 얼음처럼 시린 파랑. 그는 이제 표지판을 흥미진진하게 읽으며 그 이름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생각했다. 알곤퀸 부족들은 그들이 살던 지역을 거대한 물, 미시감이라고 명명했다. 이 나라의 지명들 뒤에는 얼마나 많은 죽은 목숨과 발해가는 추억들이 묻혀 있을 것인지. 기록된 이름들 밑에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대대손손 전해질 메이컨 데드라는 이름이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사물들의 진정한 이름들을 보이지 않게 감추고 있듯이 말이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이름들. 파일로트가 제 이름을 귀에 걸어두는 것도 놀라울 게 없다. 이름을 알게 되면 꼭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기록해서 기억해 두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동시에 이름도 죽을 테니까. 그가 사는 거리가 메인저 애비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도시 최초의 흑인 저명 인사였던 할아버지를 기리는 흑인들 사이에서는 낫 닥터 스트리트로 불리우는 것처럼. 그분이 그런 영예를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건 젖혀두자. 사람들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다. 오만하고 피부색에 집착하는 속물.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데 개의치 않았다. 그저 애초에 그로하여금 의사가 되도록 만들어준 자질들의 찬사를 보내는 것일 뿐. 왜냐하면 10중 8구 평생 남의 집 정원일이나 하면서 살 팔자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리 하나에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 파일럿들은 한때 머물렀던 주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주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았던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살면 그곳은 그녀의 것이 된다. 그리고 그의 것, 그의 아버지의 것, 할아버지 할머니의 것이다. 나 닥터 스트리트, 솔로몬의 바위, 라이나의 협곡, 샬리마 버지니아. 그는 눈을 감고 샬리마, 로우노케, 피터스버그, 뉴포트 뉴즈, 덴빌의 흑인들을 생각했다. 블러드뱅크에 있고 달링 스트리트에 살고 당구장에 이발소에 모여있는 흑인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이름들, 갈망, 몸짓, 결함, 사건, 실수, 약점으로 인해 얻은 이름들, 증가하는 이름들, 메이컨 데드, 싱버드, 크로웰 버드, 파일러트, 레바, 헤이가, 막달렌, 퍼스트 코린시언즈, 밀크맨, 기타, 레일로드 터미, 허스피를 터미,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는 그저 건처에 서서 헌달거리기만 했다. 스몰 보이, 스위트, 서스, 문, 네로, 험티 덤티, 블루보이, 스칸디나비아, 콱콱, 제리코, 스푼브레드, 아이스맨, 도우벨리, 럭키리버, 그레이 아이, 카크두둘드, 쿨브리즈, 머드워트즈, 파인토, 젤리롤, 패치, 레드벨리, 보디벌리, 캣아이언, 페렉, 선, 쇼스토프, 스모키 베이브, 퍼니파파, 부카, 핑크, 불무즈, 비비, 티본, 블랙 에이즈, 레몬, 위시보드, 게이트 마우스, 클린 헤드, 템퍼레이드, 주크보이, 샤인, 스테글리, 짐드 데블, 퍽업, 그리고 댄 니그. 이름들에 대한 상념들 사이로 한 가지 생각이 도드라지게 마음에 걸렸다. 회전하는 버스 바퀴들이 속삭여준 생각. 기타는 제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기타는 제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너의 날이 왔다. 너의 날이 왔다. 기타는 제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기타는 아주 훌륭한 데이야. 기타는 아주 훌륭한 결사단원이야. 아주 훌륭한 요일이야. 그리고 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75달러짜리 자동차에서 그리고 지금 이 커다란 그레이하운드 버스에서 밀크맨은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나날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았다. 어쩌면 기타가 이제 도시로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 낯익은 환경들로 그리고 밀크맨은 그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황금은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가 결코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해도 최소한 인간 사냥은 끝이 날 것이다.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또박또박 짚어보았지만 밀크맨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았다. 존재하지도 않는 황금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깊어 귀타는 광란하고 있었다. 아니, 그의 일 때문에 미쳐버린 건지도 모르지만 아니면 그는 메이컨 데드와 오노레의 부자 흑인들한테 항상 느끼던 묵은 감정을 풀어 메이컨한테 쏟아버리기로 했는지 모른다. 좌우지간 그는 첫 빌미가 생기자마자 밀크맨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욕구를 정당화했다. 그 빌미가 아무리 서립고 어설픈 것이라도 개의치 않았다. 주일학교에 다니던 흑인 소녀들도 매 머리에 까마귀 피부를 한 그 일요일의 남자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신세라니 한심스럽다. 죄 없는 백인 소녀 4명과 흑인 청년 하나를 희생자 목록에 올려놓은 살인자인데 아마 결국 모든 인간관계는 이 문제로 귀결되는지 모른다. 당신은 내 목숨을 살려줄 겁니까? 아니면 빼앗을 건가요? 모든 사람이 흑인의 목숨을 위해. 그래, 그리고 흑인 남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두 사람만 제외하고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그가 자기 삶에서 꺼져 주길 바랐다. 그리고 두 예외는 모두 여자들. 둘 다 검은 피부에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이었다. 처음부터 어머니와 파일럿은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그분들에게 막상 자신은 차 한 잔 대접해 드린 적이 없었다. 내 목숨을 살려주시겠어요? 아니면 빼앗을 건가요? 기타는 특별했다.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니까. 집으로 가야 하나? 파일럿의 집에 먼저 들러야 하나? 호수에서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밤늦은 시각. 거리에 서서 그는 마음을 정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가 알아낸 사실들을 말해주면 파일럿의 얼굴이 어떨까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녀를 먼저 만나러 가기로 했다. 제 집에서야 앞으로 오랜 시간을 보낼 테니까. 그는 택시를 타고 달링 스트리트로 가서 운전수에게 돈을 주고 층계를 달려 올라갔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포도주 병으로 쓰는 녹색 유리병들을 씻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파일럿 고모, 그가 소리쳤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돌아섰다. 밀크맨은 두 팔을 활짝 펼치고 그녀를 따뜻하게 포옹했다. 이리 와요, 사랑하는 고모. 그는 싱긋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다가와서 그의 머리에 대고 젖은 녹색 유리병을 깼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지하실 바닥에 옆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한눈을 뜨고 한동안 더 누워있을까 생각했다. 세상의 무엇이든 실체와 다른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마 실제로도 그럴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당연하다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를 사랑했던 여자들이 그의 목을 따겠다고 달려들었고 그의 이름도 몰랐던 여자들은 등을 밀어주었다. 마녀들은 캐서린 헵번 같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고 절친한 친구는 그의 목을 조르려 했다. 서양란 한가운데의 향치에는 젤로 얼룩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미키마우스 인형 안에는 변함없이 한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서늘하고 축축한 지하실 바닥에 누워 어찌된 영문인가 생각해 보았다. 파일럿은 어째서 그를 때려 눕혔을까? 유골이던 자루를 훔쳤기 때문에? 아니, 그녀는 당장 그를 구하러 달려오지 않았던가? 그러면 뭐지? 그녀를 적으로 돌릴 만한 행동을 달리 또 한 적이 있던가? 그때 그는 깨달았다. 헤이가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긴 거다. 헤이가는 어디 있지? 도망갔나? 아픈가? 아니, 헤이가가 죽었다. 그의 목줄이 팽팽해졌다. 어떻게? 기타의 방에서? 혹시? 사연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랴. 그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녀는 죽었다. 죽은 게 틀림없다. 그는 헤이가를 버리고 떠났다. 그가 날아가는 꿈을 꾸는 동안 헤이가는 죽어가고 있었다. 스위트의 언방울 같은 목소리가 떠올랐다. 누구를 버리고 떠났나요? 그는 라이나와 20명의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다. 21명, 데려가려던 아기를 떨어뜨렸으니까. 그리고 라이나는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 미쳐버렸고 아직도 골짜기에서 울부짖고 있다. 20명의 아이들은 누가 보살폈지? 이런 세상에 그는 21명의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떠나버렸다. 기타와 결사단은 결코 아이를 낳지 않는 쪽을 택했다. 샬리만은 제 자식들을 떠났지만 그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살면서 떠난 그의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지하실 바닥에서 밀크맨은 고개를 앞뒤로 돌렸다. 그의 잘못이었고 파일럿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지하실 바닥에 내던졌다. 그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깨달았다. 타인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파일럿가 어떻게 벌을 주는지 깨달았다. 헤이가의 유품이 근처에 있으리라. 파일럿은 그가 빼앗은 목숨이 남긴 유품 근처에 그를 내던졌을 테니까. 그 유품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녀는 아버지의 이 명령을 스스로 지켰고 밀크맨도 그렇게 하길 요구하고 있었다. 시체만 뒤에 남겨놓고 그냥 날아가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야. 느닷없이 밀크맨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폴란드 소시지처럼 몸을 동그랗게 만 채로 밧줄이 손목을 쥐어 들어오는데도 그는 웃었다. 파일럿 고모, 그는 외쳤다. 파일럿, 할아버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파일럿,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동굴 속의 남자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파일럿, 그분은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날아가 버리셨으니까요. 그분이 바로 시체,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남겨두고 날아가 버리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파일럿, 이리 와봐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해줄게요. 파일럿, 할아버지는 고모에게 노래 부르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파일럿, 그분은 아내를, 고모의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파일럿, 날 좀 꺼내줘요.
눈앞에서 빛이 폭발했다. 지하실 문이 머리 위에서 열렸다. 파일럿의 발이 돌계단에 나타났고 가만히 멈추었다. 파일럿 고모, 밀크맨은 이제 목소리를 나직하게 낮추고 말했다. 그분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건지 저는 알아요. 이리 와요. 제가 말해줄게요. 그리고 파일럿, 그 뼈들은 백인의 유골이 아니에요. 아마 그 백인은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가봤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사람은 거기 없었고 황검도 없었어요. 누가 황검을 찾아갔고 아마 그 백인도 발견되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파일럿, 고모가 거기 찾아가기 아주 오래전의 말이에요. 하지만 파일럿, 그녀는 몇 계단을 더 내려오기로 작정했다. 파일럿, 그녀는 층계 맨 밑까지 내려왔고 그는 그녀의 눈과 꼼짝도 않는 입을 바라보았다. 파일럿, 할아버지의 시신은 고모와 아버지가 판 무덤 속에서 떠내려가 물 위에 떠올랐어요. 한 달 후에 강물에 떠내려간 거예요. 버틀러 사람들, 아니 또 누군지 아무튼 그 시체를 동굴에 갖다 버렸대요. 늑대들이 백인의 유골을 동굴 입구까지 끌고 와서 바위에 기대 놓은 게 아니었어요. 고모가 발견한 건 할아버지의 유골이에요. 이때까지 할아버지의 유골을 짊어지고 다니셨던 거예요. 아빠?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요. 그리고 고모, 그분을 매장해 주어야 해요. 고모 손으로 땅에 묻히길 원해요. 그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로, 솔로몬의 바위에. 아빠? 그녀가 다시 물었다. 밀크맨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나긴 손가락이 드레스 위로 따라 올라가서 찌르레기 날개처럼 그녀의 얼굴에 머무는 걸 바라보고 있을 뿐. 내가 아빠를 지고 다닌 거였어? 파일럿은 밀크맨 쪽으로 몸을 돌리고 바라보더니 가만히 오래도록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녀의 눈길은 지하실 돌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는 쓰러질 듯한 나무 탁자 쪽을 향했다. 지하실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 컴컴해서 밀크맨은 탁자를 보지도 못했다. 그는 탁자 쪽으로 걸어가더니 그 위에서 녹색과 흰색의 구두 상자를 집어들었다. 상자의 뚜껑은 고무밴드로 묶여 있었다. 조이스, 그 상자 위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귀여운 조이스, 뾰족 구두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빠를 묻어드려야 한다면 이것도 어딘가 묻어야 할 것 같구나. 그녀는 다시 밀크맨을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리 주세요. 그날 저녁 나닥터 스트리터의 저택에 들어서는 그는 처음에 가져갔던 물건을 하나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헤이가의 머리카락이 든 상자는 들고 있었다. 그녀는 비행기에 발도 올려놓지 않으려 했기에 그는 운전을 했다. 그녀는 이제 행복해 보였다. 입술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메이컨의 뷰익 옆 좌석에 앉아 낡은 검은 드레스 위에 레베가 따온 밍크 코드를 걸치고 있었다. 앞 이마까지 푹 니트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구두에는 여전히 끈이 없었다. 가끔 그녀는 뒷좌석을 바라보며 자루가 무사히 있는지 확인했다. 주위에 평화가 감돌았다. 밀크맨도 느낄 수 있었다. 나닥터 스트리트에 처음 기대했던 것처럼 금이 환영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일그러진 미소 속에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못한 레나도 최소한의 이해를 갖추어 대해주었다. 코린 시언저가 사우스사이드의 작은 집을 얻어 포트와 동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로버트 스미스가 머시의 지붕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랬듯 7일 결사단은 또 새로운 단원을 찾아 나서야 하겠다는 생각이 밀커맨의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길고 두서없는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누어야 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싶어 하셨다. 덴빌에서 그들 아직도 기억하고 있던 남자애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버지와 어떻게 사랑의 도주를 하였는지를, 당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날아갔다는 부분에는 눈꽃맘치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와 그의 친척들 이름을 딴 장소들이 여러 곳 있다는 사실을 아주 좋아했다. 밀크맨은 서서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설명하며 그냥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개들을 돌보고 있다고만 말씀드렸다. 아무래도 그리로 한번 직접 가봐야 할 것 같구나. 메이컨이 말했다. 버지니아로요? 밀크맨이 물었다. 덴빌,
이 두 다리가 아직 움직이는 동안에 한번 들러서 그 녀석들을 좀 봐야겠어. 프레디한테 월세를 받으라고 하고 말이지. 괜찮았다. 파일럿과 메이크는 끝내 화해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버지니아에 매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기분 좋아하셨지만 루스와 메이컨의 사이에는 예전과 다름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터였다. 마찬가지로 밀크맨 자신의 어리석음이 치러야 했던 대가들은 끝내 돌이킬 수 없을 테고 후회는 언제나 그가 성취한 일들에 대한 자긍심보다 크나큰 무게로 남으리라. 헤이가는 죽었고 그는 그녀를 조금도 사랑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기타는 어딘가에 있었다. 샬리마에서는 그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다며 다들 즐거워했고 파일럿은 버터 젓는 기계에 버터가 달라붙듯이 군중들과 쉽게 어울렸다. 그들은 오마르의 가족과 함께 묵었고 이틀째이자 마지막 저녁에 밀크맨과 파일럿은 솔로몬의 바위로 향하는 오솔길을 올랐다. 바위의 두 개 봉우리 중에서 더 높은 쪽이었다. 두 바위 다 꼭대기가 판판하고 둘 다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파일럿가 자루를 메고 밀크맨은 작은 삽을 들고 갔다. 꼭대기까지는 먼 길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숨을 고르느라 발걸음을 멈추는 일도 없이 올랐다. 꼭대기의 판판한 바위에 올라보니 그 높이에서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나무들은 몇 그루 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래도록 안반을 훑으며 유골을 매장할 만한 흙땅을 찾았다. 매장할 만한 자리를 찾은 후 파일럿은 쭈그리고 앉아 자루를 열었고 그 사이 밀크맨은 땅을 팠다. 자루에서 깊은 한숨이 비어져 나왔고 공기가 차가워졌다. 생강 향치, 톡 쏘는 설탕 양념이 된 달콤한 생강 향내가 그들을 애워쌌다. 파일럿은 유골을 조심스럽게 모시고 작은 무덤에 안장했다. 밀크맨은 유골 위에 흙을 뿌리고 삽등으로 잘 두들겼다. 바위를 놓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세울까요? 밀크맨이 물었다. 파일럿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귀고리를 잡아채어 뺐고 그 바람에 깃볼이 찢어졌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흙에다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속에 제이크가 평생 단 한 번 썼던 글이 든 싱의 코 담뱃값을 묻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일어섰고 이내 쓰러졌다. 밀크맨은 총소리를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파일럿의 축 늘어진 고개를 팔로 보듬어 안고 그녀를 향해 버럭버럭 고함을 쳤다. 그가 외쳤다. 타타타. 산들이 말했다. 여기야 형. 나를 볼 수 있어? 밀크맨은 한 손을 오므려 입에 대고 다른 손을 머리 위로 힘차게 흔들었다. 나 여기 있어. 있어. 바위들이 말했다. 나를 원해? 응? 원하는 게 내 목숨이야? 목숨이야. 저쪽 다른 봉우리의 판판한 안반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타는 엽총 총신 너머로 미소를 지었다. 내 친구.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 절친한 친구. 그는 엽총을 땅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밀크맨은 손 흔드는 것을 그만두고 눈을 가늘게 떴다. 어둠 속에서 기타의 머리와 어깨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다. 내 목숨을 원해? 밀크맨은 이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다. 내 목숨이 필요해? 자, 여기 있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깊이 심호흡을 하면서 아니 심지어 무릎마저 구부리면서 그는 도약했다. 길잡이 별처럼 변함없이 반짝이며 그는 기타를 향해 질주했고 둘 중 한 사람이 사리를 품은 형제의 팔에 넋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은 이제는 아무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밀크맨은 알고 있었다. 샬리마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공기에 몸을 맡기면 공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까지 솔로몬의 노래였습니다. 토니 모리슨의 모든 작품들은 읽을 때마다 끊임없는 폭포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많은 화자들 한 명 한 명을 허투루 다루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흑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과 현실을 오가며 촘촘하게 쓰여진 글은 쉼없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 같습니다. 그 폭포 속에서 모리슨의 작품을 허우적거리다 나오면 기진맥진해집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촘촘해서 그런 능력에
기가 막혀서 온 집안을 빙빙 돌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